안녕하세요. 지금 이 사람 임수민입니다. 임신이 어렵다는 판정을 받고 인공수정으로 어렵게 첫 아이를 낳았는데 40대 중반에 덜컥 둘째가 생겼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물론 신비롭고 감사한 일이지만 노산인데 아이를 건강하게 잘 낳을 수 있을지, 40대 중반에 아이를 낳아서 언제 키울지 걱정이 앞서는 것이 현실인데요. 고령 산모의 난임으로 고통받는 부부가 많은 시대입니다. 소설가 김하율 씨는 자신의 경험담을 소설 어쩌다 노산에 담았습니다. 일하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워킹맘과 난임 부부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우리 이야기로 함께하는 KBS 1라디오 지금 이 사람, 오늘은 소설가 김하율 씨 만나봅니다. 네, 늦은 나이에 아이를 낳은 우리 워킹맘들을 응원하면서 글을 써주신 김하율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하율입니다. 네, 우리 작가님 요번에 소설을 내셨는데 제목이 어쩌다 노산입니다. 네네. 아니 근데 요즘은 결혼들을 늦게 하니까 대부분 노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35살을 생물학적으로 넘으면 다 노산이라고 하니까. 예. 예. 저는 좀 됐습니다만 저희 둘째를 만으로 35에 낳았어요. 예, 그때는 제가 노산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은 뭐 30대 중반이면 노산 축에도 못 들던데요. 그렇죠. 저는 30대 중반에 결혼을 하고 39에 첫째를 낳았거든요. 네네. 네, 둘째를 44세 낳았습니다. 44세. 네네. 진짜 그건 노산 인정합니다. 첫째 때부터 노산이어서. 예. 그러니까 책 제목이 어쩌다 노산인데 어쩌다 보니까 이 저출생 시대랑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 네. 내용이 대부분 경험담에서 또 많이 왔다고요. 네, 자전적인 소설이라서 예. 경험담이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늦게 낳으셔서 지금 애들이 몇 살 된 거예요? 첫째가 올해 학교에 들어갔고요. 초등학교 1학년이고 네. 둘째는 32개월. 아직 기저귀를 못 댔습니다. 어쩌다 노산 어떤 내용인지 잠깐 소개를 해 주시겠어요? 난임으로 어렵게 가진 첫째 테리하고 커리어가 쌓이기 시작할 무렵에 44세 갑작스럽게 갖게 된 둘째 태랑을 키우는 워킹맘 하율의 이야기인데요. 임신 기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겪게 되는 해프닝하고 레즈비언 커플인 친구 유아가 반려동물로 꿀벌을 들이면서 자식처럼 키우게 되는 이야기도 들어 있습니다. 네. 그 속에서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다양한 설렘이 담겨 있는 작품입니다. 이 워킹맘 하율 노산으로 애 둘 키우는 건 우리 작가님 설정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네, 그렇죠. 또 보니까 이 동성애 커플이 하나 등장을 하는데 여기는 네. 꿀벌을 키운다고요? 예, 반려동물로 뭘 들일까 하다가 이제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 개나 고양이는 안 되고 네. 꿀벌을 들이게 되는데요. 네. 저는 이제 아이를 낳는 게 이제 세상에 좀 이바지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고 아이가 없는 커플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그들이 세상에 이바지하는 바가 없느냐,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꿀벌이 또 우리의 세상을 또 풍족하게 하고 그렇죠. 열매 맺게 그렇죠. 해주잖아요. 그런 예. 의미에서 유아도 나와 똑같이 세상에 이바지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설정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이제 아이를 늦게 낳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반려동물과 살아가는 커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두 세태를 어떻게 보면 또 다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죠. 예. 일하는 엄마들이 그냥 이 책을 보면 아마 무릎을 몇 번 치실 것 같습니다. 직장 일해야지, 또 애들 키우면서 집안일도 하고, 진짜 뭐 슈퍼맨이 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워킹맘들을 좀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던 게 아닌가. 저도 책을 보면서 그러니까 돌봄과 그 육아 돌봄과 일을 병행하는 엄마들에 대한 그 책들이 있거든요. 그런 책들을 보면서 이제 위안을 받았던 적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 고된 슬픔 속에서도 기쁨이 있고 아이를 키우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이걸 재미있게 한번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약간 코미디? 블랙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요? 예. 예.
그 직장맘들은 뭐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겠지만 아무래도 작가님은 이제 글을 쓰시니까 아이들 보면서 집안일 하면서 하는데 뭐 9 to 6는 아니겠지만 어떻게 글을 쓰시고 언제 일을 하세요?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 가고 그 어린이집에 갖고 이제 각자의 길로 보낸 다음에 저도 같이 작업실로 출근을 해요. 그래서 9시 반부터 하원하는 3시 반까지 그때까지 쓰고 나머지 시간 아이들과 함께 보내죠. 직장처럼 정해놓고 일을 하시는군요. 예, 작업실이 따로 있어서 그걸로 출근을 합니다. 근데 상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어떤 날은 왜 밤에 애가 안 잤다거나 아팠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좀 제끼고 싶은 그런 유혹도 있잖아요. 저는 작업실로 가는 게 또 너무 좋아요.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 작업실로 하루 빨리 가고 싶고 예, 그것이 약간 이제 동굴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예. 성전이기도 하고 그런 공간이죠. 저도 애 키울 때 한참 힘들 때는 이제 차를 갖고 집 앞 주차장에 도착해서 차 안에서 한 30분씩 핸드폰 보고. 맞아요. 예. 엄마들은 어떤 마음인지 알 것 같아요. 예, 육아 출근을 좀 한시라도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그 마음 이해하죠. 그러니까 얼른 사무실로 또 출근하고 싶은 네. 그런 마음도 있겠네요. 예. 아유, 근데 엄마들이 육아랑 가사 일을 하면서 일에 전념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그래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첫째 낳고 나서 둘째는 나는 엄두가 안 나. 그렇죠. 이런 경우 굉장히 예, 많죠. 예. 저는 프리랜서라 좀 시간이 유동적이긴 한데 오늘만 같아도 이제 조부모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삶에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그렇죠. 근데 다른 분들은 직장에 매여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네. 그 아기가 아프면은 집으로 데려가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열이 나거나 맞아요. 그러면. 네. 그러면 매번 직장에 얘기해가지고 그걸 빼기도 참 어려울 것 같고. 예.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진짜 이래서 아이를 낳기 힘들어하는 시대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뭐 많이 이해해주는 분위기가 해도 눈치 엄청 보이죠.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육아 스트레스가 아무래도 있으실 것 같아요. 어디 글도 잘 안 풀리고 애들도 말 안 듣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어떻게 푸십니까? 아이들이 자면 육아 퇴근을 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남편하고 맥주를 한잔 한다든가 예. 아니면 이제 그 아이들 친구의 엄마들하고 육아 커뮤니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뭐 만나가지고 차도 마시고 정보도 공유하고 예. 서로 이제 공감하면서 그렇게 연대감을 느끼면서 의지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는 시간에 잠만 잔다고 풀리는 게 아니네요. 뭔가 좀 숨구멍이 또 다른 데 있어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예. 40대 중반에 둘째를 낳으셨잖아요. 네. 정말. 첫째 때보다 더 이뻐요? 이 방송을 첫째가 예. 들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네. 그 아무래도 나이 들어서 아이를 낳으니까 좀 육체적으로는 약간 버거울 때가 있긴 해요. 네, 그런데 정신적으로는 오히려 아이를 키운다는 건 인내심의 네. 싸움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내심이 조금 더 내가 젊었을 때보다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나이 들어서 낳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방송 들으면서 내가 늦둥이를 둘째를 낳을까 말까 이렇게 망설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네. 예, 그런 분들한테 어떤 얘기 해주고 싶으세요? 제 첫째가 그 5년 동안 이제 그 혼자 있었잖아요. 외동이로 있었죠. 외동으로 혼자 네. 있었으니까 약간 좀 개인주의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동생이 태어나니까 양보도 할 줄 알고 같이 놀기도 하고 네. 양육자가 3명인 느낌이에요. 같이 키우고 있거든요. 오히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수월하게 키울 수 있다. 그렇죠. 예. 둘이 잘 놀고 네. 물론 둘 막 놀다가 또 싸워요. 그런데 적어도 이제 부모를 소환하는 일은 좀 적으니까. 네. 우리 김하율 작가님도 소설 제목처럼 이제 어쩌다 노산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근데 40대 중반에 애가 생기면 굉장히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얘를 언제 키워야 되나, 또 내 건강에 좀 자신이 있나, 이런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게 결심을 하셨는지. 우선은 이제 나이를 먼저 막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환갑 때 애가 고등학생이에요. 맞아요. 대학도 못 갔네. 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또 남편도 그렇고 언제까지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게 되고요. 아이들하고 너무 그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네. 생각도 하게 되지만 그래도 뭐 요즘에 뭐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크게 걱정은 안 하는데 용기를 내셨군요. 네. 그래서 예.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지 먹을 건 지가 갖고 태어난다고. 그래서 이제 요즘 사람들은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냐고. 자,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둘째가 너무 이쁘면 첫째가 막 질투가 나고 네. 그 굉장한 스트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퇴행도 오고 그런다는데 네. 이 댁은 아까 육아도 같이 해준다 그래도 처음부터 그렇게 순순히 잘 받아들이던가요? 아니요. 처음에는 좀 네. 약간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질투를 한다고 해야 될까? 좀 애가 갑자기 틱이 온다든가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고요. 근데 그런 걸 좀 지나니까 지금은 같이 잘 노는데 왜 이제 둘째들이 빠른 이유가 첫째를 보고 빨라진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말도 예. 빠르고. 네네. 그런데 이게 제가 키워보니까 삼투압인 것 같아요. 이게 둘째가 빨라질수록 첫째가 내려오는 거예요. 비슷해지는군요. 그래서 이게 하향 편준화가 되더라고요. 둘이 노는 게 너무 비슷해요. 3살이랑 노는 게 똑같아요. 그 나이 차이가 있는데도.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보면 그 결혼을 하고 나서 좀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 같고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인생과도 좀 달라지는 것 같고 좀 사람이 바뀌는 게 느껴져요. 우리 김하율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이게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좀 세상에 대해서 관대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제가 이제 막 애를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할머니들이 지나가는 그 애기 데리고 지나가는 그 엄마들을 보면 네. 왜 양말을 안 시켰어? 애 어. 춥겠다. 뭐 좀 시키지. 막 예. 그렇게 잔소리를 하시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갔는데 요즘엔 제가 그러고 있어요. 스카프 좀 해주지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세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생기고 타인한테 더 관대해지면서 관심도 생기고 뭐 네. 그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나만 살고 끝이 아니라 내 아이도 살아갈 네. 세상이니까 좀 세상에 좀 나쁜 것들은 좀 치워버렸으면 좋겠고 그렇죠. 부조리한 것들도 좀 고쳤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작가님, 우리 김하율 작가님의 작품은 대부분의 가족 얘기가 많더라고요. 2021년에 첫 소설집을 쓰셨는데 그때도 제목이 어쩌다 가족. 네. 이번엔 어쩌다 노산인데 네. 가족의 얘기를 소설에 많이 담으시는데 우리 김하율 작가님이 소설에 담아내는 가족은 주로 어떤 모습입니까? 제가 첫 번째 작품집에서 다뤘던 가족은 애증의 존재들이었어요. 예. 지금도 가족하면 떠오르는 게 옛날에 저희 집 거실에 커다란 기둥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네. 그 아파트 구조는 되게 특이하게 거실 한가운데 기둥이 있었어요. 네. 근데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너무 답답하고 이렇게 잘라버리고 싶은데 이게 공법상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라는 거예요. 그 내력벽인 것 같이 뭐 그런 내력 기둥인 거죠. 네네. 예, 철거가 안 그래서 이 기둥에 나중에는 뭘 붙이기도 하고 뭘 달기도 하고 하면서 익숙해지면서 그 기둥이 없으면 안 되겠는데? 라는 존재가 됐거든요. 그래서 가족도 약간 그런 존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버팀목이라는 게 어쩔 때는 장애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애증의 그 두 면을 갖고 있는 존재. 가족은 그런 것이다. 예. 이 본인의 노산의 경험담을 소설 어쩌다 노산에 이제 담으셨어요. 보니까 군데군데 임산부들이 공감하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산부인과 의사와 이런 대화를 나눴더라고요. 선생님, 이런 세상에서 아이를 낳는 게 잘하는 행동일까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그럼요. 어떠한 상황에서도요.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네. 예. 이 맞는 말인가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나이도 좀 있고 네. 건강도 임신당뇨였었거든요. 아, 되게 힘들게 네, 나오셨군요. 첫째도 임신당뇨고 둘째도 임신당뇨였어요. 그러면 몸무게도 엄청나게 불어나셨나요? 몸무게도 이렇게 관리를 되게 많이 했어야 돼서 네. 인슐린을 계속 맞았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에서 제 주치의 선생님께서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어요. 네. 이게 잘하는 행동일까요? 그랬을 때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일이다라고 믿음을 주시고 네네. 그래서 그분께 되게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아, 네, 우리 작가님이 이제 40대 중반에 둘째를 낳으셨단 말이에요. 예, 정말 큰 결심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책 본문에 이런 얘기를 쓰셨더라고요. 네가 내게 오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정말 다행이다. 예, 우리 둘째를 낳고 잠들어 있는 아이를 보면서 주인공이 이런 심정이었다는데 이런 생각을 언제 하셨어요? 아이를 낳고 애가 이렇게 자고 있는데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네. 그리고 뱃속에 있을 때는 물론 태명이 있긴 하지만 내가 얼굴도 보지 못한 태아잖아요. 네. 태아로서의 익명성이 있다면 낳고 나서는 얘가 얼굴도 있고 이름도 있고 그렇게 어떤 그 개별성으로 저한테 왔을 때 네. 이 아이가 정말 존재하는구나. 얘가 없었으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세상으로 접어들게 되더라고요. 네, 네, 네. 아, 그러니까요. 근데 애들은 잘 때가 제일 예쁘잖아요. 그렇죠. 잘 때가 제일 예쁘고 거실에서 핸드폰으로 볼 때가 제일 예쁩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이 소설에서 보니까 주인공이 난임이라서 네. 어렵게 인공수정으로 첫째를 낳는데 또 갑작스럽게 둘째가 생겼어요. 이것도 우리 작가님 얘기인가 봐요. 네, 맞아요. 제가 네. 결혼을 4개월 만에 했는데 네. 처음 만나서 결혼식에 딱 들어갔을 때 4개월째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했죠. 네. 그랬는데 아이는 3년이 지나도 안 생기는 거예요. 뭐 피임을 안 했는데도. 네네. 그래서 이제 난임이었는데 다행히 시험관 가기 전에 인공수정을 해가지고 이제 아이가 생겨서 첫째는 그렇게 네. 생겨서 물론 이제 난임 부부들 굉장히 이게 힘드신 분들에 비하면 저는 이제 거기까지는 안 가고 인공수정에서. 예. 네. 근데 그때 그 마음고생은 저도 알 것 같아요. 3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면서 어떻게 해서도 뭐 민간요법 같은 것들 그런 걸 쓰면서도 안 생겼을 때 이제 병원에 가가지고 아이가 생긴 거거든요. 네. 그랬을 때의 그 난임 부부들의 그 심정,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예, 예. 그런데 참 희한하게 제 주변에도 있어요. 첫째는 진짜 어렵게 가졌는데 둘째는 생각지도 않게 생겼다고. 네. 그러니까 둘째는 안 나올 수가 없겠더라고 하더라고요. 첫째를 너무 어렵게 가졌는데 어머 이런 귀한 선물이 나한테 또 왔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마음이셨는지 혹시.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그 잠재적 난임이기 네. 때문에 아이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 5년 있다가 아이가 생긴 걸 알았을 때 네. 정말 기쁨도 기쁨이지만 충격이 굉장히 컸죠. 예. 내가 자연 임신이 가능한 몸이라니. 기쁨과 충격이 같이 왔나요? 우선 충격이 먼저 왔고요. 예. 저는 제가 임신을 가능한 몸이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나이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이제 새벽 2시에 이제 남편을 깨워서 약간 멱살을 잡고 깨워서 어제 절반의 책임이 있으니까.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생명의 신비라는 건 또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게 또 네. 생명의 신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다 이렇게 태명들을 옛날에 저희 때는 게 태명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 다 태명을 지어요. 책에서는 보니까 둘째 태명이 박사더라고요. 네네. 우리 작가님 애들 태명은 어떻게 지었었나요? 둘째는 네. 튼튼 박사였어요.
실제로 박사였는데 아, 그 제 첫째가 튼튼이라고 짓고 싶다는 거예요. 예. 야, 튼튼이 너무 흔하지 않니? 그래서 튼튼 박사가 됐고 네. 첫째는 이제 몽돌이었는데 아, 몽돌. 몽돌. 제가 왜 몽돌이에요? 그럼 몽돌 해변에서라고까지 얘기하면 사람들이 몽돌 해변에서 생겼어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그건 아니고 이제 몽돌 해변에 그 몽돌을 네. 가져다가 그 전자레인지에 데펴가지고 배에 이렇게 놓으면 따뜻하게 되면 예, 임신이 잘 된다고. 그런 속설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몽돌 해변에서 몽돌을 이제 하나 가져다가 이제 했던. 원래 그거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럼요, 안 되죠. 제가 딱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몽돌이라고 지었어요. 어쨌든 애를 하나 낳아서 애국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면 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소설에서 보니까요. 어쩌다 노산 소설에 보니까 주인공이 첫째 때는 임산부석에 앉지도 못했는데 네. 둘째 임신하고는 그 임산부 배지 보건소에서 주잖아요. 네네. 그거 가방에 달고 지하철 임산부석에 당당히 이렇게 앉는 대목이 있더라고요. 네. 예. 책에다 그 대목을 쓰셨는데 제가 이게 재밌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임신은 벼슬이다. 특히나 노사는 정일품이다. 영의정 정도? 오늘날 수상이나 총리 정도의 직급은 줘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의전을 못할 망정 어서 발딱 일어나지 못해? 나는 눈빛으로 상대를 일으켜 세웠고 우아하게 자리에 앉았다. 어유, 작가님 임신하셨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셨나 봐요? 둘째는 이상하게 당당해지더라고요. 첫째 때는 약간 배부른 것도 부끄럽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참 신기한 경험을 했던 게 그 아주머니들 있잖아요. 네. 아주머니들은 일어나 주세요. 얼마나 힘든 걸 아니까. 그죠? 경험해 본 사람들이 네. 일어나 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좀 나이 있으신 아저씨들. 그러니까 네.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죠. 옛날에 임신이 무슨 벼슬이야 다 하는 거 이랬지만 벼슬 맞습니다. 예, 벼슬 맞아요. 예, 얼마나 중요한 일이고 또 얼마나 힘든 일인가요, 그렇죠? 그쵸. 예, 아유 우리 아이들이 방긋방긋 웃으면은 엄마의 어떤 힘듦이 다 날아가는 것 같긴 하지만은 사실 아이 키우는 게 육체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엄마들도 스스로 좀 돌봄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 김하율 작가님께는 스스로를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네. 우선 아침마다 운동을 가고요. 네. 그리고 엄마의 행복이 아이들한테 전달이 되고 아이들의 행복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엄마가 스트레스 받고 힘들면 애들한테도 이제 좀 함부로 하게 되고 네. 소리 지르고 그렇게 맞아요.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제 커리어를 놓지 않는 거. 예, 그게 제 행복이고 그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 노산의 경험담을 소설로 쓰셨어요. 내가 노산을 하고 그 얘기를 소설로 쓸 거다 이런 예상은 못 해보셨을 것 같은데. 네. 예. 예상치 못했던 일이죠. 예, 예. 예. 이 노산 경험담을 녹여서 써보니까 어떠신가요? 네. 우선은 이제 스스로 치유가 되더라고요. 그 시간들이 내가 겪어온 시간들이 다 의미가 있었구나라는 치유가 됐고 한 시절에 대한 개인적으로는 한 시절에 대한 기록으로 남아서 그것도 네. 저한테는 의미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뭐 우리 사회에 많은 그 워킹맘들이 일하는 엄마들이 뭐 발을 동동 굴러가면서 육아, 가사, 일을 병행하면서 헤쳐나가고 있을 텐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면서 서로 좀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엄마로 살아간다는 거 우리 김하율 작가한테는 어떤 의미일까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은 좀 더 나은 내가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그 나를 끊임없이 내려놔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내 시간을 누군가한테 투자를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사람을 좀
약간 겸허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예전에 애 키우기 전에는 모든 세상 일에 자신이 있었다면 애를 키우면서는 저는 그런 걸 깨달아.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일이 없다는 거를 이제 그렇죠. 자식을 맞아요. 키우면서 네. 말도 조심하게 되고요. 겸손해지게 되죠. 그렇죠. 예. 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 정말 행복한 천국도 있지만 지옥도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이들이 없다면 그 힘듦이 없을 거 아니에요. 과연 지옥은 사라지고 천국만 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이 존재하기 때문에 천국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휴가라고 부르는 게 열심히 일하고 나서의 그 중간 텀이 휴가인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매일 놀기만 하면 그건 휴가가 아니겠죠. 예.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저한테 그런 존재가 아닐까. 예.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지 않으면 아마 그 영원히 몰랐을 세상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책의 에필로그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좋은 엄마로 자질은 없지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진다.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좋은 사람은 아이에게 당당할 수 있는 사람, 네. 부끄럽지 않은 사람. 예. 개인이었다면 안 그래도 됐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떤 거울이 있기 때문에 그 거울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거기까지만 썼는데 그 네. 이후로 생각을 해보니까 좋은 사람도 부족하고 그 이후로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네. 엄마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그 이후로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좋은 엄마는 더 상위 개념 같습니다. 저도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스스로 돌아봤을 때 좋은 엄마인가는 자신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엄마가 훨씬 더 지난한 길인 것 같은데 네. 지금 얘기하셨지만 행복해지는데 또 답이 있네요. 네. 예. 행복한 엄마 그리고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KBS 라디오 저출생 위기 대응 특집 우리 아이 우리 미래 우리 이야기. 오늘은 노산의 경험담을 소설 어쩌다 노산에 담아 워킹맘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보낸 김하율 작가와 함께했습니다.